나이가 든다는 건 참 묘한 일이다. 젊을 때는 그토록 열정적으로 휘두르던 에너지가 방향을 잃고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시기가 온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은근하고 꾸준한 움직임이 몸에 더 와닿는 것처럼 인생도 요란함보다는 잔잔한 지속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등산은 내게 최고의 운동이자 삶의 은유가 되었다. 심폐기능은 튼튼하게, 하체 근력은 덤으로 강화해주니 이만한 전신 운동이 없다. 특히 남자에게 하체는 굳이 밤의 활력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였을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집 근처 야트막한 산을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 높이는 낮아도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서너 시간 걷다 보면 땀은 땀대로 흐르고 다리는 뻐근하게 풀리는 것이 운동 효과가 제대로 느껴졌다. 물론 헬스클럽도 꾸준히 다녔다. 주 3회 몸짱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똥배 나왔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돈은 넉넉지 않아도 시간은 좀 남는 편이라 매주 휴일이면 등산으로 시간을 채웠다. 그렇게 등산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까? 늘 쉬어가던 산 정상 바로 아래, 전망 좋은 곳에 산림관리단체에서 설치해둔 벤치와 탁자가 있었다. 그곳은 등산객들의 쉼터이자 간이 식당이었다. 가져온 도시락을 펼쳐 점심을 먹기도 하고 시원한 음료수나 달콤한 간식을 나누기도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친구와 함께 그곳에 앉아 쉬고 있었다. 주말이라 등산객이 많아 벤치는 거의 만석이었고 빈자리가 없을 때는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합석하곤 했다. 그때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흔쾌히 그러시라고 답하며 슬쩍 그녀를 곁눈질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혼자 등산 온 듯한 여인이었다. 세월의 흔적은 느껴졌지만 젊었을 적 꽤나 아름다웠을 얼굴이었다. 곱게 나이 들어가는 전형적인 아줌마 타입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선을 끄는 분위기가 있었다. 친구와 나는 가져온 과일을 깎아 먹으며 땀을 식히고 다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정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 정상, 탁 트인 풍경 속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이미 벤치에서 한번 얼굴을 익힌 터라 어색함을 누르고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시작된 짧은 눈인사는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졌다. 그녀는 혼자 등산을 자주 온다고 했다. 오르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자연을 느끼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나 역시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며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라는 뻔한 인사를 건네고 그녀와 헤어졌다. 하산길, 우리는 그녀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다음 주말 친구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홀로 등산길에 나섰다. 골프는 몇 번 쳐봤지만 왠지 운동 같지도 않고 지루해서 금방 흥미를 잃었었다. 혼자 묵묵히 땀을 흘리며 산길을 오르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주 벤치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었다. 내가 앉은 벤치에서 멀지 않은 탁자에 자리를 잡는 그녀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서로 한번 얼굴을 본 사이라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신기하게도 산 정상에서 또다시 그녀와 마주쳤다. 혼자 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석했고 등산, 날씨, 사는 이야기 등 편안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등산은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는 맛도 있지만 가끔은 말벗이 있어 함께 오르락 내리락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다. 정상에서 내려오려니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고 하산 방향도 같아 40분 정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생각도 목소리도 꽤 괜찮았다. 외모는 굳이 뚱뚱하지도 그렇다고 모델처럼 날씬하지도 않은 딱 평범한 아줌마였다.
특별히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지는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편안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잘 가세요. 인사를 나누며 다음에 또 뵙겠네요. 라는 인사인지 약속인지 모를 말을 건네고 헤어졌다.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흘렀다. 다다음 주 주말 여전히 친구는 골프 약속 때문에 불참했고 나는 혼자 산으로 향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복잡한 생각들은 땀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오직 발밑에 흙과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또다시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역시 혼자였다. 세 번째 만남,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앞섰다. 또 오셨네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네, 또 왔어요. 라고 답했다. 혼자 오셨어요? 내가 묻자 그녀는 남편이랑 애들은 등산 싫어해요. 같이 오자고 하면 질색을 해요.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오호 씨는 왜 혼자 오세요? 라고 되물었다. 순간 아내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둘러댔다. 아, 내 아내가 요즘 좀 아파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등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등산 오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 사실 나는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정정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함께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내려오는 길,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좋아요. 라며 흔쾌히 승낙했다. 산 입구에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즐비했다. 그중 한 곳에 들어가 칼국수를 시키고 동동주도 한 잔 곁들이기로 했다. 나란히 앉아 칼국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드디어 마주한 그녀의 맨 얼굴. 항상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다녀 몰랐는데 모자를 벗으니 풍성한 머리숱과 뚜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미인형 얼굴이었다. 피부도 나이에 비해 곱고 손도 섬섬옥수라고 할 만큼 예뻤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숙녀에게 나이를 묻는 건 실례 아닌가요? 그녀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왠지 나보다 많을 것 같지는 않았다. 누님인지 동생인지 알고 싶어서요. 많으면 누님으로 적으면 동생으로 모시죠. 나의 능글맞은 농담에 그녀는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나이를 말했다. 올해 50살이에요. 뜻밖에도 그녀는 나와 동갑이었다. 동갑이라니 오히려 편하게 말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여자 나이 50이면 얼굴에 철판이 깔릴 나이라고 했던가. 분명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불편한 기색 없이 편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괜히 숫기 없고 요조 숙녀처럼 빼는 여자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고 털털한 여자가 훨씬 좋았다. 칼국수와 동동주를 함께 마시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헤어지기 전 다음 등산 약속을 은근히 암시하며 비슷한 시각에 산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면 왠지 서먹해질 것 같다는 묘한 생각에 연락처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 뒤 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녀의 복장도 한결 가벼워졌다. 반소매 티셔츠에 작은 배낭을 맨 그녀의 모습은 어쩐지 지난번보다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였다. 특히 땀에 살짝 젖은 티셔츠 위로 드러나는 굴곡은 꽤나 풍만했다. 인간이란 참 간사하다. 한두 번 마주치다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이 들고 그것도 이성으로서 호감이 느껴지면 더욱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만나니 왠지 모를 낭만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지는 듯했다. 정상 바로 아래 쉼터에서 그녀를 만났다. 우리는 함께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날씨가 더운 탓인지 그녀는 조금 힘들어하는 듯했다.
힘드시면 천천히 가요.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오르막길, 그녀가 비틀거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잡으세요. 나의 손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얼마만이었던가. 비록 아줌마 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상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땀을 닦는 그녀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예뻐 보였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은 묘하게 섹시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하산길을 함께했다. 산 입구 식당에서 동동주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은 이제 당연한 관례가 되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이름과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자주 보니 말도 편해지고 농담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농담도 곧잘 받아치는 유쾌한 여자였다.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결국 용기를 내어 평일 낮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놀라는 척했지만 왠지 이미 내 전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점심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래요. 좋아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대낮에 내 차를 타고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보자는 노골적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남녀가 가까워지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부녀라는 묘한 타이틀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법이다. 이미 남자를 아는 여자, 마치 잘 익은 과실처럼 농익은 매력이 느껴졌다. 자가용보다는 가끔 택시를 타는 일탈이 짜릿한 것처럼 유부녀와의 위험한 관계는 왠지 모르게 짜릿하고 흥미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그녀도 나도 껌처럼 질척하게 엉겨 붙어버릴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그래도 은근슬쩍 애인처럼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솔직한 속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자 그녀는 슬쩍 웃으며 저 쉬운 여자 아니에요. 라고 받아쳤다. 물론 쉬운 여자는 아니겠지. 하지만 쉬운 여자가 아닌 여자가 그렇게 쉽게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산을 함께 오르내릴까? 한번 남자를 알게 된 여자는 남자에게서 쉽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법이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나이기에 그녀의 쉬운 여자 아니에요 라는 말은 오히려 묘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언제 한번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줄까?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녀가 보고 싶어졌다. 조만간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어 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평일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오르면 마음이 설렜다. 풋풋한 첫사랑처럼 가슴 뛰는 설렘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마음을 채우는 따뜻하고 편안한 설렘이었다.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 드디어 주말이 다가왔다. 이번 주말에는 그녀에게 먼저 산에 갈 계획을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주말에도 산에 가세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항상 그렇듯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럼 이번에는 산 정상에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갈까요? 같이 먹어요. 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좋아요.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볼게요. 라고 수줍게 응답했다. 드디어 주말. 설레는 마음으로 등산 준비를 마치고 그녀와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 산으로 향했다. 산 정상 바로 아래 쉼터에 도착하니 그녀가 먼저 와 있었다. 수줍은 미소로 나를 맞이하는 그녀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우리는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막길,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는 손을 잡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오히려 손을 잡지 않으면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드디어 산 정상, 탁 트인 풍경 아래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도시락이 펼쳐졌다. 김밥, 과일, 샌드위치, 음료수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다. 우리는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즐겁게 이야기를 꽃피웠다. 그녀는 웃음이 많았다. 해맑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예뻐 보였다. 점심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똑같죠. 남편은 늘 일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고요. 그래서 혼자 등산하는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힐링이에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평일에는 일에 치여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말에 이렇게 산에 오르며 겨우 숨통을 틔우죠. 산을 내려오며 자연스럽게 동동주 한 잔 이야기가 나왔다. 산 입구 식당에 도착해 칼국수와 동동주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또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자주 오시는 거 보니까 등산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내가 물었다. 네, 산이 주는 평온함이 좋아요.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칼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동주 술잔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평소답지 않게 그녀는 내가 주는 대로 족족 받아 마셨다. 오늘따라 술맛이 좋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술이 술술 넘어간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취해버렸다. 그리고 술 기운을 빌려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실 저 유부녀 아니에요. 뜻밖의 고백에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유부녀 아니라고요? 내가 되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녀는 이미 이혼한 지 3년이나 된 싱글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평일에는 직장, 주말에는 집안일에 치여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니 남는 게 시간이라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유부녀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하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들이대는 남자들이 많을까봐 스스로 선을 그은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제야 나에게도 약간의 믿음이 생겨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신중함과 솔직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50대 아저씨와 아줌마가 한번 마음이 통했으니 누가 말릴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를 시작한 후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우리의 감정은 마치 댐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고 그것은 우리의 연애를 더욱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연애한 지 10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솔직히 더 늦기 전에 서로에게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혼식이라는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의견이 엇갈렸다. 요즘은 스몰 웨딩을 넘어서 아예 결혼식을 생략하는 노 웨딩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50살에 처음 결혼하는 나와 재혼인 그녀. 솔직히 우리 둘 다 결혼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식을 생략하고 싶었다. 나이와 재혼이라는 배경을 고려할 때 결혼식은 그저 번거롭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앞으로 함께 살아갈 현실적인 미래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을 아주 조금은 가지고 있는 듯했다. 결혼식 없이 조촐하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나와 그래도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이벤트를 생략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그녀.
우리는 과연 이 결혼식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 후반전 로맨스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옛날 어느 마을에 집안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김중렬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온 고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 평판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자네 얼마 전 사건을 들었는가? 무슨 큰 사달이라도 났는가? 대감마님 땅에서 농사짓던 농부가 쌀 수확량을 속였는데 대감마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농부를 찾아가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하고는 옥에 가두었다네. 그리고 그 농부의 처와 여식은 끌고 왔다고 하더구먼. 잡혀온 농부의 가족들은 어찌 되었는가? 그들 뱃속으로 들어간 쌀만큼 일을 하라 하셨지. 그런데 그 농부가 속인 쌀이 한 말도 채 되지 않았다네. 농부는 그저 처자식을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여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군. 대감마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어째 더 심해지시는 것 같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저기 오는구먼. 저기 걸어오는 처자가 그 농부의 여식일세. 가녀린 처자가 참 안 되었구먼. 다른 하인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자 농부의 딸인 종금이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사랑채로 향했다. 종금이는 사랑채 대청마루를 힘없이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종금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때 출타를 했다가 집에 돌아온 김대감이 대청을 닦고 있는 종금이를 음흉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대감마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내 다녀왔다. 그런데 네 이름이 뭐라 했었지? 종금이라 하옵니다. 네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올해로 16입니다. 한참 무르익은 나이구나. 고개를 숙인 채 김대감의 질문에 대답하던 종금이는 문득 옥에 계신 아버지 아니를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감마님, 염치 없지만 제 아버지는 어찌 되었는지 여쭈어도 될런지요. 그것이 궁금하느냐? 예, 아버님이 괜찮으신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면 쇳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나를 따라 들어와 방을 닦거라. 방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구나. 종금이는 김대감의 뒤를 따라 사랑채에 들어가 몸을 낮게 굽힌 채 바닥을 닦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대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어렸다. 청소를 끝낸 종금이가 돌아가고 김대감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어린 것이 저리 새끼를 흘리니 내가 홀리지 않을 수가 있나. 저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날 밤 김대감은 종금이 생각에 밤새 뒤척이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종금이는 하루에 2번씩 사랑채를 청소했다. 종금이가 눈에 자주 보일수록 종금이를 향한 김대감의 흑심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김대감은 마을에서 제일 큰 객주와 상단을 운영하는 장객주를 집으로 불렀다. 장객주는 김대감 못지않게 고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대감마님, 어쩐 일로 소인을 찾으셨습니까? 장객주, 내 부름에 이리 달려와 주어 고맙네. 대감마님이 찾으시는데 그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네는 여전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구먼. 그나저나 내 요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어서 장객주의 도움을 받고자 찾았네. 미천한 장사꾼인 제가 대감마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공들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절 찾으셨습니까? 내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하나가 내게 쌀 수확량을 속이고 쌀을 빼돌렸지 뭔가. 아니 어떤 놈이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그놈을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놈은 이미 내가 불이 풀릴 때까지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네. 그런데 그놈을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 처자식을 잡아왔는데 말이야. 그 농부놈의 여식이 내 눈에 들어오지 뭔가. 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자꾸 아른거리네. 그럼 그 아이를 취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평민 아이 하나쯤이야 언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지만 내가 그 아비를 옥에 가둔 것이 문제라네. 이 일을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감까지도 알고 있으니 내가 무턱대고 그 농부의 자식을 건드리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감마님께서는 현감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걸고 넘어질까 고심하시는 거군요. 내 말이 그 말일세. 마을에서 가장 지체 높은 내가 그런 일을 벌이면 위신이 땅에 떨어질 걸세. 그리고 고지식한 현감에게 내가 쌀 한 말값 대신 농부의 처자식을 달포간 일을 시킨다고 했더니 너무 과한 처사라 말하지 뭔가. 현감이 농부놈을 두둔하는 것 같아 현감의 말을 무시하고 그 모녀를 끌고 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네. 그런데 현감에게 말한 달포도 보름이면 끝난다네. 대감마님, 그럼 소인이 어찌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김대감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말씀하시지요. 소인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 주겠는가? 그럼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겠네. 자네 아들과 종금이를 혼인시키는 척 해주게.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마님도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인데요. 그건 나도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자네에게 돈을 줄 터이니 자네는 그 돈으로 농부를 대신해 내게 쌀값을 갚는 척하면서 그 농부를 옥에서 빼내주게. 그러면 농부 여식은 얌전히 자네 집으로 따라갈 걸세. 제가 쌀 한 말값을 대신 갚고 그 아이를 데려간다면 사람들은 대감마님이 제게 그 아이를 쌀 한 말값에 팔았다 생각하겠군요. 역시 자네는 셈이 빠르구먼. 그럼 내가 돈을 넉넉히 줄 터이니 쌀값을 갚고 나머지는 그 농부에게 주게. 그렇게 하면 현감이나 사람들도 별말이 없을 게야. 좋은 방법이십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소인은 장사치입니다. 대감마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실 때까지 소인이 그 아이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네 아들이 명을 다하면 내 그 아이를 데려오겠네. 그리고 자네가 그 아이를 돌봐준 값은 내 섭섭지 않게 쳐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꿈도 성취하는 제 아들까지 엮이는 일이니 대감마님도 소인의 제안을 두 가지만 들어주시지요. 뭔가 말해보게. 그 농부에게 대감마님의 돈이 아닌 제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실 때는 제가 농부에게 준 돈과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운 비용의 두 곱절을 보전해 주십시오. 제 아들까지 연관되어 있는 마당에 저도 그 정도 이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장객주는 두 곱절을 보전해 달라고 하면 구두쇠 김대감이 자신에게 한 부탁을 거둬들이라 생각하여 말을 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역시 자네는 장사꾼이구만. 좋네, 내 그렇게 함세. 나머지 한 가지는 뭔가? 사람들 보는 시선이 있으니 그 아이는 제 아들 곁에 두겠습니다. 그러니 대감마님께서도 제 아들이 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대감은 장객주의 두 번째 제안을 듣고는 기분이 상한 듯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다. 자네 아들이 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내가 제안한 일이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품에 들어오게 될 아이를 다른 사내 곁에 두는 건 영 내키지 않는군. 대감마님, 제 아들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그 아이나 마을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그렇기는 하네만. 제 아들이 명을 다하는 날 대감마님은 원하는 아이를 얻으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먼저 보내고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냉혹하게 내쫓아 버린다면 그 불쌍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직접 데려와 보살펴 주신다면 사람들이 대감마님을 어찌 덕망이 높은 분이라 칭하지 않겠습니까? 장객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대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옳거니 자네는 역시 머리가 아주 비상해. 수인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히 대감마님의 발끝에 미치겠습니까? 그래, 자네 제안대로 하세나. 그 아이를 데려갈 날짜는 내가 따로 연통할 터이니 자네도 준비해주게. 장객주가 김대감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때마침 사랑채로 걸어오고 있던 종금이와 마주쳤다. 손님, 지금 돌아가시는 겁니까? 쇳내가 대문까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종금이란 아이구나. 예, 쇳내가 종금이입니다. 그런데 쇳내를 어찌 아십니까? 목소리가 청아하고 눈빛이 선한 것을 보니 고운 심성을 가진 것 같구나. 머지않아 다시 보게 될 터이니 그때 다시 보자. 종금이는 장객주의 말이 의아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장객주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그리고 다시 김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향했다. 대감마님, 쇳내 종금이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손님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잘했다. 네가 배웅한 그 사내가 어찌 보이더냐? 어찌 봤냐니요. 저는 그저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인데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네 아비의 안부를 묻기 위해 관아에 사람을 보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단다. 네? 무슨 일이요?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현감이 네 아비의 죄를 엄히 다스려 장형을 내리고 관노비로 만든다고 하더구나. 김대감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종금이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대감마님, 제 아비를 살려주세요. 대감마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현감 나리도 어찌하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를 봐서 그리하고 싶구나. 하지만 현감이 이미 판결을 내린 마당에 네 아비를 관아에 데려간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하겠다 하면 오히려 내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픈 아버지 대신 쇳내가 관노비가 되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종금아, 잠깐 내 말을 귀담아 들어보거라. 방금 나간 그 손님이 네 아비 일로 고심하고 있는 내게 흥미로운 제안을 한 가지 했단다. 방금 다녀간 그 손님은 이 마을에서 재물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장객주란 사람이다. 그 장객주라는 분이 제 아비를 구해주시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장객주는 뼈 속부터 장사꾼이야.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런 분이 제 아버지 일을 듣고 무슨 제안을 하셨어요? 장객주에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단다. 병명도 모른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산송장과 다름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싶겠느냐. 그런 아픈 속사정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종금이 네가 장객주의 아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하면 장객주가 네 아비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네 아비와 어미가 살 수 있게 재물도 충분히 주겠다고 하더구나. 김대감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그제서야 장객주가 떠나며 했던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가 장객주란 분의 아들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려도 되겠느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쇳내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쇳내를 장객주께 보내주세요. 네 효심은 내가 잘 알았으니 너는 이만 돌아가 보거라.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종금이가 방을 나가자 김대감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종금이가 지압이 일이라면 당장 지옥불에라도 들어갈 기세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종금이를 품에 안고 잠들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한편 집에 돌아온 장객주는 오늘 김대감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언짢아 하고 있었다. 네, 진즉에 탐욕스러운 늙은이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리 호색한인 줄은 미처 몰랐구나. 이 미친 영감탱이가 불쌍한 내 아들을 이용하다니. 그래, 어디 두고 봐라. 내 아들을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내 똑똑히 알려주지. 다음 날 장객주는 김대감이 보낸 서신을 받아보고는 일꾼을 불렀다. 그리고 일꾼에게 쌀 한 가마니를 김대감에게 전달하고 농부의 처와 딸 종금이를 데리고 오라 시킨 뒤 자신은 관하로 향했다. 날이 평안하셨습니까? 장객주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얼마 전에 김대감 댁 쌀을 빼돌린 농부 일로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의 처와 여식이 김대감 댁에서 몸으로 값을 치르고 있으니 농부는 얼마 후면 풀려날 걸세. 실은 그 농부의 여식이 제 아들과 혼인할 사이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김대감 댁에 쌀 한 가마니로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김대감께서도 그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김대감과 장객주가 그런 사이였군. 쌀 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쌀 한 가마니로 갚아주었다니 장객주 자네 속이 좀 쓰렸겠구만. 제 며느리가 될 아이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마침 잘 됐구만. 농부를 어서 데리고 가게나. 안 그래도 김대감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혹여 농부가 옥사에서 일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하던 참이었네. 그럼 날이 농부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객주는 농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이미 와 있던 농부의 처와 종금이는 심하게 상해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장객주는 농부가 몸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지내라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며칠 뒤 농부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장객주를 찾았다. 그래,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겐가? 객주님 감사합니다. 그간의 일은 제 딸에게 들었습니다. 그랬구만. 혹시 자네가 딸을 내게 팔았다 자책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객주님의 며느리가 된다면 제 딸은 평생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니 결국은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저 자식 배불리 먹여보겠다고 그런 일을 했으니 그리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 딸에게 들었다 하니 내 긴 말은 안 하겠네. 내 아들이 몸이 성치 않아 화려하게 혼례는 치를 수 없을 뿐더러 자네 부부에게 인사조차도 할 수 없네. 객주님 저희는 종금이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었습니다. 저희 여식은 정이 깊고 선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분명 객주님과 아드님께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장객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장객주는 돈이 든 주머니를 농부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네 뜻은 잘 알겠네. 내가 그 돈을 왜 주는지 알겠나? 돈주머니를 손에 쥔 농부는 행여 자신이 말을 잘못해 장객주가 돈주머니를 다시 가져갈까 우물쭈물했다. 자네 여식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자네 부부는 이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거처를 잡도록 하게. 그 돈이면 작은 집과 농사 지을 땅 몇 마지기 정도는 살 수 있을 걸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제 여식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알겠네.
농부가 돌아가고 혼자 방에 남은 장객주는 생각에 잠겼다. 자식 하나 살려보겠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면서 악착같이 재물은 모아놓고 자식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나. 나 같은 놈한테 돈 받으며 제 자식 부탁하는 저 농부놈이나 몹쓸 놈인 건 매 한 가지구나. 장객주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방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와 딸에게 돈주머니를 보여주며 말했다. 종금아,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은 아주 대인배이신 것 같다. 우리 부부까지 이리 신경을 써주시니 말이야. 종금이 너는 네 남편과 시어른께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니, 이 큰 돈을 장객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소 인자. 우리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갑시다. 아버지, 새로운 곳이라니요? 설마 장객주님이 그 돈을 주시면서 두 분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객주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대감마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에 살 수 있겠니? 대감마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장객주님도 대감마님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종금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종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대감마님 성정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데 다시는 대감마님의 대자도 꺼내지 마라. 네 아버지가 개처럼 매질을 당하던 모습을 벌써 잊은 것이야?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잊을 리가 없지요.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터를 잡으면 너에게 꼭 연통을 할 터이니 걱정 말고 있거라. 예, 아버지. 터를 잡으시면 저에게 꼭 소식을 전해주셔요. 다음 날 종금이의 부모는 장객주와 종금이에게 인사를 하고는 떠났다. 종금이의 부모가 떠나자 장객주는 방으로 종금이를 불렀다. 나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제가 당장 오늘부터 청소나 부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온 것인지 잊은 게냐? 장객주의 물음에 종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장객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부모가 멀쩡히 떠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네 마음이 바뀐 것이냐? 아닙니다. 쇳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드님을 뵙지도 못했기에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별채로 갈 것이다. 앞으로 별채에는 내 아들 석호와 너만 머물게 될 것이야. 너는 지금부터 네 지아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석호의 끼니는 하루에 5번 쌀죽을 끓여 먹여 주어야 하며 당연히 대소변 또한 네가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야. 종금이는 장객주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네 지아비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혼례는 방에서 물 한 사발 떠놓고 형식만 차릴 것이다. 알겠느냐? 예, 객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객주님을 아버님이라 부르면 될까요? 아니다. 지금처럼 부르거라. 내 아들한테도 아비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는데 너한테 들으면 거북할 것 같구나. 예, 객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거라. 종금이는 잔뜩 긴장한 채 장객주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잠시 후 별채에 도착한 장객주는 종금이에게 말을 했다. 석호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여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네 지아비를 대할 때 언행과 행실을 조심해야 할 것이야. 방으로 들어가니 객주의 아들 석호가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었다. 장객주가 누워있는 석호에게 다정한 말투로 말을 했다. 석호야, 이 아이는 네 부인이 될 아이다. 앞으로는 덕칠이 대신 네 부인이 너를 도와줄 것이야. 종금이 너는 나가서 물 한 사발 가지고 들어오너라. 종금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상위에 물 한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종금아, 어서 절을 올리거라. 종금이는 물 한 사발이 올려진 상을 가운데 두고 누워있는 석호를 향해 절을 올렸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되었다. 필요한 것은 사나흘에 한 번씩 일꾼이 가져다 줄 것이니 종금이 너는 절대 별채 밖을 나와서는 안 될 것이야. 예, 객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장객주가 서둘러 별채를 떠나자 홀로 남겨진 종금이는 이유 모를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종금이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눈물을 닦고는 석호를 바라보았다. 석호의 얼굴을 본 종금이는 흠짓 놀라고 말았다. 석호의 입가에는 침이 흘러 마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에는 눈곱도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세안을 시켜드릴게요. 종금이는 새한물을 가지고 와 마른 천에 물을 적셔 석호의 얼굴이며 손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이리 씻겨드리고 보니 서방님 얼굴이 환하니 잘생기셨네요. 저는 복도 많은 여인입니다. 이리 잘생긴 낭군님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서방님을 잘생기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종금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석호를 정성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다. 아무런 대답도 없는 지압이었지만 종금이는 종달새 마냥 석호에게 매일 말을 걸었다. 종금이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사나흘에 한 번씩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챙겨다 주는 장객주가 보낸 일꾼뿐이었다. 하지만 그 일꾼조차도 장객주의 명으로 종금이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다 놓고는 돌아가기 바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제 부모님에게서 소식 온 것은 없었나요? 매번 애처롭게 부모의 소식을 묻는 종금이가 안타까웠는지 일꾼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연통이 오면 내가 꼭 알려주겠소. 내가 처자와 말을 나눈 것을 객주님이 아시면 안 되니 객주님께는 비밀로 해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꾼은 그 말만 남기고는 서둘러 돌아갔다. 일꾼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기쁜 마음에 석호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석호에게 말을 했다. 서방님, 오늘 일꾼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소식이 오면 꼭 저한테 알려준대요. 서방님도 기쁘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서방님은 아시리라 믿어요. 제가 빨리 죽을 끓여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종금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석호의 수발을 들었다. 그렇게 종금이가 장객주의 집에 온 지도 어느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편 김대감은 3개월이 지나도 장객주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오늘 내일 한다던 장객주 아들놈 명줄이 왜 이리 긴 게야? 이리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내가 다른 수를 냈을 것인데 종금이를 안아보기도 전에 내가 명을 다하게 생겼네 그려. 설마 장객주 그놈이 지 아들 명이 다 했는데도 내게 돈을 더 뜯어낼 욕심에 숨기고 있는 건가? 그래, 그놈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그 후로 김대감은 3, 4일에 한 번씩 장객주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저 지나는 길에 장객주 얼굴이라도 볼 겸 들린 것이네. 그러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차를 내오겠습니다. 아닐세, 장객주 얼굴도 봤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김대감은 장객주의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갔다. 저 천벌 받을 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오늘도 내 아들 생사를 확인하러 온 것이겠지. 내가 괜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이고 속 터져. 그날 밤 장객주는 생각에 잠겼다. 내 아들 석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종금이 그 착한 아이를 김대감 같은 인간에게 보내야 하다니. 오늘따라 김대감 그 미친 영감탱이가 더 야속하게 느껴지는구나.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장사꾼이야. 종금이 그 아이를 김대감에게 보내야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장사꾼이 정에 흔들려선 안 될 일이지. 종금이의 정성어린 행동에 마음이 동요되었던 장객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또다시 3개월이 지났다. 김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장객주의 동태를 살폈고 장객주는 김대감이 언제까지 참고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조만간 김대감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겠구나. 그 양반이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이젠 종금이를 보내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석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욕심이 생겨 보내기가 아쉽구나. 장객주가 김대감과 종금이 일로 고심하고 있던 그 시각. 별채에서 석호를 돌보고 있던 종금이는 안색이 평소와 다른 석호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오늘은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서방님 몸이 너무 차가우세요. 제가 서방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종금이는 석호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같이 덮고 석호를 안아주었다. 서방님, 어때요? 따뜻하지요? 제가 어릴 적에 서방님처럼 몸이 차가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지금처럼 이렇게 꼭 안아주셨답니다.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났어요. 서방님도 제가 꼭 안아드릴 테니 내일은 싹 나으셔야 해요. 종금이는 석호를 안고 종달새처럼 떠들다 잠이 들었다. 그때 종금이를 김대감에게 보내기 위해 별채를 찾았던 장객주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장객주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다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장객주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석호가 저리 편안한 미소를 짓다니. 석호는 그 아이를 부인이라 여기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게야. 종금이 저 아이는 나무 토막이나 다름없는 내 아들을 지압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저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장객주는 그 뒤로 밥 한술 뜨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이틀 후 장객주는 종금이를 불렀다. 객주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 너도 잘 지냈느냐? 별채에 갇혀 지내느라 많이 불편했겠구나. 장객주의 너그러운 목소리와 말투에 종금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객주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쇳내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종금아, 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너를 별채에 가둔 것도 모자라 병든 내 아들을 너의 지아비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죽도록 미웠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닙니다. 쇳내는 단 한 번도 객주님을 그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서방님께도 부끄러운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요. 역시 너는 나 같은 사람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게야. 종금아, 내 아들을 그리 진심으로 대해주어 고맙구나. 영문 모를 장객주의 행동에 종금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객주는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종금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장객주는 김대감과 자신의 모종의 거래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종금이에게 말해주었다. 장객주의 이야기를 들은 종금이는 매우 놀라 두 눈은 커지고 입은 쩍 벌어졌다.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망스럽겠구나. 종금이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장객주는 놀란 종금이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침묵을 깨고 종금이가 입을 열었다. 객주님, 이제 와서 제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뒤늦게나마 너 때문에 내가 석호의 아비임을 되새겼단다. 석호가 너와 함께 잠이 들었을 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더구나. 나는 이제까지 석호가 그렇게 미소를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석호의 미소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서방님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면 미소를 지으시는걸요. 객주님은 모르셨어요? 그랬구나. 나는 모르고 있었단다. 너는 이미 그 아이의 미소를 보고 있었구나. 장객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종금아, 이제 다 알았으니 너는 어서 가서 짐을 싸거라. 네 부모가 있는 곳으로 보내줄 터이니. 제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돈을 쥐어 보냈는데 어디에 터를 잡았는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느냐? 네 부모는 여기서 100리길 떨어진 곳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장객주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지아비가 이곳에 계신데 제가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게냐? 이곳에 있으면 김대감이 너를 데려가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단 말이다. 그래도 너는 이곳에 남겠다고 하는 것이냐? 김대감이 저를 강제로 잡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저는 서방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객주님, 제게 떠나라 하지 말아주세요. 종금이의 말을 들은 장객주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었다.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김대감에게서 지켜낼 것이다. 객주님, 감사합니다. 객주님이라니? 이제는 아버님이라 부르거라. 너는 내 며느리이니 네, 정말요? 진즉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못난 나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불편하겠지만 한동안만 지금처럼 별채에서 지내거라. 내가 김대감 일을 해결하고 나면 이 세상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을 게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처럼 별채에서 서방님과 지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며칠 동안 장객주는 정신없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하더니 장부 몇 권을 들고 현감을 찾아갔다. 현감을 마주한 장객주는 바로 엎드리며 말을 했다. 영감날이 소인이 자백할 것이 있어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장객주,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일단 일어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게. 장객주는 자신의 사정을 현감에게 이야기했다. 아주 귀한 아이를 얻었군. 여기 그간 김대감이 소장농을 시켜 나라에 상납할 세금을 갈취한 것을 소인이 도운 장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대감과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김대감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진즉부터 알고 있었네. 그간 증자가 없어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런데 이리 증자가 있으니 김대감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네. 허나 김대감의 일을 도왔던 장객주 또한 그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 김대감을 옥에 가둘 수만 있다면 소인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알겠네. 자네는 증자까지 가져와 자백을 했으니 내 그 점은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네. 장객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옥에 갇혔다. 그로부터 한 시즌 후 김대감이 포졸들에게 끌려왔고 김대감 역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 장객주 내 이놈! 네 놈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이냐? 대감마님이나 전하,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인데 제가 무슨 일을 벌였다는 말입니까? 장객주 네 놈이 감히 날 엿먹이려고 장부를 만들어! 네 놈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이곳을 나가면 네 놈을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것이다! 누구나 쥐어터지기 전까지는 꿈을 가지고 있지요. 나라의 세금을 갈취한 대감마님이 이곳을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때 현감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 거참, 여기가 당신들 앞마당인 줄 아는 거요. 한양에 서신을 보냈으니 며칠 내로 답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얌전히 좀 계시오. 장객주와 김대감이 옥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나자 현감이 다시 두 사람을 찾아왔다. 나라의 세금을 편취한 장객주의 죄는 중하다. 허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증자를 가지고 와 자백한 것을 정상 참작하여 재산의 5할을 나라에 상납하는 것으로 그 죄를 면하게 해주겠다. 장객주는 명을 따르겠는가? 소인이 가지고 있는 상단을 상납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대감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했다. 현감, 나는 어찌 되는가? 감찰사가 나를 모르지 않으니 기껏해야 나는 간단한 대형 정도겠지. 옥에 갇혔어도 네 주둥이는 다물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 네 형벌을 알려주마. 죄인 김중렬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히 다스린다. 장형 70대와 900리 떨어진 것으로 유배를 보낸다. 이게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니놈의 형벌이다. 말도 안 된다. 저 상인 나부랭이는 재물을 상납하고 풀려나는데 사대부인 내가 이런 형벌을 받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야. 김대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현감은 시끄럽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장객주를 풀어주고는 옥사를 나와 장객주를 배웅했다. 영감나리, 이 은혜를 소인이 어찌 갚아야 할런지요? 무슨 말인가? 장객주 덕분에 나는 큰 공을 세웠다네. 돌아가면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게나. 은혜라면 내가 아니라 장객주를 정신 차리게 해준 자네 며느리에게 입은 것이 아니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장객주는 현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장객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내외의 거처를 안채로 옮겨주었다. 그 후로 종금이는 틈틈이 장객주의 장사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장사 쪽에 소질이 있었는지 금방 두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장객주의 아들 석호는 날이 화창한 어느 날 종금이 옆에서 잠을 자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 아들 석호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 장객주는 종금이에게 따로 객잔을 차려주고 분가를 시켜주었다. 종금이는 분가를 한 이후에도 장객주를 찾아가 며느리가 아닌 딸 노릇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